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또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모여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날의 기록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시아버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겉보기엔 그저 농담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심장 한가운데에 날카로운 얼음 파편을 박아 넣듯 제 영혼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여자가 둘이나 있네.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네가 더 마음에 들어. 그 순간 시아버지의 눈은 분명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의 가장자리에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하고 섬뜩한 기류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타는 목마름 끝에 들이킨 독배처럼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늙은이의 짓궂은 장난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그 순간을 기점으로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편히 숨 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남자와 재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또다시 가족이라는 견고한 울타리 안에서 인생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저보다 7살이 많았던 남편은 전처와 자식은 없었지만 지난 세월의 깊은 상처를 가슴에 묻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말없이 어루만져 주었고 저는 그의 부드러운 말투와 신중함 그리고 흔들림 없는 책임감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의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2층짜리 낡은 양옥집이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2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등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홀로 남으신 아버지를 참아 외롭게 둘 수 없다며 걱정했고 저는 그의 깊은 효심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에는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그리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묵하고 말수가 적은 분처럼 보였고 식사 시간에도 별다른 말씀 없이 조용히 식사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 꿈틀대던 이상한 기운은 어느 날 아침 아주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와 함께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엔 여자가 둘이네. 그런데 나는 네가 더 곱고 좋아.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어넘겼습니다. 에이, 장난이시겠지. 홀로 오래 지내셔서 사람 대하는 농담이 서투신 걸 거야. 그렇게 해서 제 자신을 위로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한 번 시작되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네가 꼭 우리 집 진짜 안주인 같아. 어쩜 그리 곱고 예뻐서 눈길이 자꾸만 가는지 모르겠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제 얼굴이 아닌 제 어깨선과 허리, 그리고 손끝을 끈적하게 훑으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 반찬을 놓을 때면 그는 굳이 제 손등을 은근슬쩍 스치며 요즘 젊은 것들은 손도 어쩜 이리 고울까 하고 웃었고 그 웃음은 도저히 아비의 그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출근이 이른 편이라 저 혼자 남아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어김없이 주방으로 들어와 제 바로 옆에 바싹 붙어 서곤 했습니다. 네가 오니 이제야 이 집에 사람이 사는 것 같다. 혼자 있을 땐 밥도 거르기 일쑤였는데 너 때문에 없던 식욕도 되살아나. 그 말에 담긴 불순한 의미를 애써 외면하기에는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숨결마저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분명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이미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거실 바닥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줍기 위해 무심코 허리를 숙인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그가 소리 없이 다가와 제 허리 뒤쪽에 덥석 손을 얹었습니다. 허리 아프겠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비쩍 말랐어. 그 차갑고도 뜨거운 손길에 저는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고 황급히 몸을 일으켜 뒤돌아서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너는 이제 우리 집 여자니까. 우리 집 여자. 그 말이 귀신처럼 제 귓가를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아닌 며느리인 저를 여자로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이건 그냥 내 기분 탓일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문을 잠그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스르륵 하고 잠금쇠가 맞물리는 그 작은 소리마저 저에게는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졌습니다. 불 꺼진 방 안, 딱딱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혼자 너무 오래 사셔서 외로우셔서 그래. 진심이 아닐 거야. 하지만 그 위태로운 자기 위안은 어느 날 아침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은한 아침 햇살이 부엌을 감싸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출근했고 저는 홀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에서 깨자마자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옆으로 비켜 그가 지나갈 길을 터주었지만 그는 마치 일부러 그러는 듯 어깨를 제 쪽으로 기울이며 제 팔을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요즘 날이 습해서 그런가 사람 천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네. 그 한마디에 끓어오르던 식욕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그는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너 같은 여자를 만났더라면 내 인생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은 좀 쑥스럽네요. 그러자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지. 그냥 하는 소리야. 네가 너무 예쁘니까 그렇지. 이런 식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잦아졌고 그가 제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일 또한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방 청소를 하느라 허리를 숙이면 어느새 등 뒤에 다가와 등을 토닥이는 척 쓸어내렸고 빨래를 걷고 있으면 뒤에서 다가와 같이 잡자며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실수라 생각하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것이 명백한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보냈고 오직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웃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눈치를 시아버지도 느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그는 나지막이 제게 말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긴장하고 살지 마라. 내가 설마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겠냐. 그냥 네가 예뻐서 그러는 거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지는 않잖니.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참고 있는 거니 너도 알아서 처신해라는 식의 소름 끼치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친구와의 약속을 만들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와 단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지옥 같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날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시아버지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방 안에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 방 화장대 위에 놓아두었던 제 향수였습니다. 여자들이 흔히 쓰는 가벼운 플로럴 계열의 향이었지만 그 향기가 늙은 남자의 방에서 풍겨 나온다는 끔찍한 사실에 저는 한동안 현관문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끔찍하고 불결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수를 왜, 그의 방에서 왜 내 향수 냄새가 나는 거지? 설마 내 방에 들어왔던 걸까? 그 생각은 악몽처럼 저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이후로 아끼던 향수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장과 화장대 서랍까지 자물쇠로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털어놓는 순간 이 집에서 저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남편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질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제 옆에 털썩 앉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하고 뭐 안 맞는 부분이라도 있는 게냐? 나이 차이도 좀 나고 하니. 저는 기가 막혀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허하면 전혀 새로운 곳에서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야. 저는 벌떡 일어나 그대로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문 너머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내 마음만 알아달라는 거야. 그게 다니까. 나쁜 짓은 안 할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서투른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모든 행동은 극도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집안에서조차 편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거실을 지날 때마다 등 뒤에 꽂히는 그의 시선이 느껴졌고 부엌에서도 그와 마주칠까 두려워 개처럼 옆으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언제나 밝은 척 연기했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 지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최소 2주는 집을 비워야 한다는 말에 저는 겉으로는 몸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라며 웃었지만 속은 이미 새까만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아침 저는 현관 앞에서 그의 가방을 챙겨주며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남편이 떠나자 집안은 숨막히는 정막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방에 들어가 문을 2번이나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누군가 제 방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지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침대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손잡이는 끝내 돌아가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분명히 제 방문을 열어보려 했던 것입니다. 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집 근처 철물점으로 달려가 문고리에 다는 추가 잠금 장치를 사와서 직접 달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바꾸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욱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식사 중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친 뒤 그가 제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문 좀 바꿨더구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집은 가족이 사는 곳이야. 그 말은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샤워를 하고 나오다 거울 앞에 걸어둔 수건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끼는 하얀색 수건 대신 낡고 칙칙한 남성용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방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아니, 욕실은 제 방 안에 있으니 누군가가 제 방문을 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열쇠는 분명 내 가방 안에 있는데.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현관 비밀번호 바꿨어 라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걱정할까봐 혹은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면 돌아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더 힘들어할까봐. 며칠이 흐르고 저는 겨우 평정을 되찾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불러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내가 말이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어떤 감정이라는 건 나이와는 아무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더구나. 널 보면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고립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에 기댄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 집에 더는 있을 수 없어. 하지만 저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너무 멀었고 친구에게 이런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부엌에 나가는 횟수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시아버지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식사 시간도 일부러 엇갈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마치 집안의 공기처럼 어디에나 스며들어 저를 압박했습니다. 문을 닫고 있어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의 텔레비전 소리, 가끔씩 들리는 낮은 콧노래, 그리고 이따금 계단을 올라오는 그의 육중한 발자국 소리. 그 모든 것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지근하게 식은 밥과 김치로 간단히 식사를 때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다. 문 좀 열어보겠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야기라도 좀 하자. 나쁜 뜻 아니야. 그 말이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다 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그의 생각이 정상적인 궤도를 한참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돌아섰고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했지만 불안은 제 안에서 독버섯처럼 점점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제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느닷없이 제 등 뒤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 요즘 너무 나를 피하는 것 같구나. 섭섭하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선? 그 선이라는 건 누가 정한 거지? 네가 나를 남처럼 대하는 그 순간부터 난 더 이상 너를 가족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금 저를 며느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끓이던 물을 끄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메시지를 썼습니다. 우리 집 조금 이상해. 아버님 때문에 너무 불편해. 가능하면 출장 끝나고 바로 와줘. 하지만 보낼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 결국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직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또다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노크도 없이 문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딸깍. 하지만 문은 추가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 너머로 낮고 탁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숨소리 사이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널 내 여자로 받아들였는데 넌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는 거냐?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농담도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경찰에 신고할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끔찍한 가족 스캔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저를 어떤 눈으로 볼까? 이 집은,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 결국 저는 그 밤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대낮에도 방문을 잠그고 지냈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문을 2번, 3번 확인했고 옷을 갈아입을 때는 커튼이 제대로 쳐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편집증적인 공포가 늘 저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겨우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툭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걸쇠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틈 아래로 하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메모지였습니다. 메모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네가 받아줄 때까지 기다릴게.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천천히 구겨 쓰레기통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반드시 나가야겠다고. 남편이 없는 사이 이 집은 더 이상 저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숨을 죽인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지독한 죄의식과 불안,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저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잠에서 깬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방문 손잡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안심하려던 바로 그 찰나, 거실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질척이는 발걸음, 그리고 그 발걸음이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철컥하는 쇳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굳게 잠가두었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렴풋이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고 그 실루엣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고 저는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린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침대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돌처럼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숨결이 너무도 가깝게 느껴졌고 눈을 감아도 그의 기척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겁을 내는 개냐? 난 그냥 네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의 손이 천천히 이불 위로 올라왔습니다. 나는 널 진심으로 여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은 제 가슴 깊숙한 곳을 날카롭게 찔러버렸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는 움찔하며 잠시 멈췄지만 금세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내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오늘 밤만. 저는 침대 옆에 있던 스탠드를 미친 듯이 힘껏 밀어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고 저는 그 틈을 타 곧바로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차가운 마룻바닥을 맨발로 내달리며 저는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못 있어요. 그는 뒤따라 나오며 변명했습니다. 오해야. 나는 그냥 널 아끼는 마음에.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끼는 마음이 사람 방에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게 가족이에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죄책감이 아닌 추악한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네가 먼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야. 그런 눈빛으로 웃지를 말았어야지. 남자가 그걸 어떻게 참아. 그 말은 제 영혼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위층에 사는 옆집 아주머니가 불 켜진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경찰 좀 불러주세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조용히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마라. 너만 손해야.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은 제 평온한 삶이었고 이제는 제 남은 인생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수치심보다 분노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출동했고 저는 경찰서에서 밤새 진술서를 썼습니다. 남편에게도 전화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목이 잠긴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당신을 그 지옥 같은 집에 혼자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 그 후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몇 주 동안 친구 집에 머물며 너덜너덜해진 정신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나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저 바보처럼 참고만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진실은 너무도 무겁고 치욕스러워서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나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어지러운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친구 집에 머물며 정신을 추스르려 애썼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날의 장면들이 칼날처럼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문이 철컥 하고 열리던 그 소리, 침대 곁으로 스멀스멀 다가오던 그의 검은 그림자, 그리고 그냥 오늘 밤만이라는 그 끔찍한 속삭임. 저는 더 이상 이 상처를 혼자 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신과 상담을 예약했고 병원 대기실에서 조용히 제 차례를 기다리며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던 걸까요?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참았던 것도 말하지 못했던 것도 모두 당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였을 뿐이에요. 이제 더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제 마음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얼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온전히 그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도 많은 것을 묻어두고 덮어주고 참아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성한 이름이 누군가의 추악한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시아버지는 경찰 조사 후 별다른 처벌 없이 풀려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오해였다고, 술김에 저지른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비난도 분노도 표출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흐리멍덩한 눈 속에는 여전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욕망과 뒤틀린 감정이 찌꺼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등을 돌려 병원의 심리상담 기록과 함께 남편에게 정식으로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저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과는 이제 완전히 선을 그어주세요. 남편은 처음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문 앞에서 망설이며 서성이는 사람도 밤마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리는 섬뜩한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괜찮아진 거야?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 한 줄씩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두려움, 분노, 수치심, 그리고 강요당했던 침묵. 그것들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글로 쓰는 순간 아주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의 단단한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꺼내야겠다는 생각. 저처럼 말하지 못하고 홀로 고통을 견디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다면, 제 침묵이 또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들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누구도 짓밟히지 않도록, 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닌 꿋꿋이 살아남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여전히 숨이 막혀왔고, 밤마다 문 손잡이를 잠글 때면 그날의 공포가 손끝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게 더 이상 따뜻하고 포근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아파트 근처 도서관에서 우연히 열린 여성 인권 관련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연자 중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내밀한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침묵의 폭력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말은 마치 제 마음속에 굳게 닫아두었던 문을 탁 하고 열어젖히는 듯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상담부스로 다가갔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게 명백한 폭력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의사에 반하여 당신의 선을 넘었다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당신의 그 감정을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것은 침묵 속에 자행된 범죄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고 덮어버린 추악한 어둠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작게나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상담 횟수를 주 1회로 늘리고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함께 울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다시 울었습니다. 한 사람의 침묵이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와 함께 걷는 것조차 벅차게 느껴졌지만 그는 결코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천천히. 당신이 괜찮아질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의 말은 그 어떤 약보다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령으로 인한 심장 문제로 위중하다는 소식에 남편은 몹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당신 나랑 같이 병원에 한번 가줄 수 있을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조차 다시 보고 싶지 않았고 그의 숨결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끝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해 보였습니다. 온갖 기계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제 밤을 위협하던 그 검은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눈을 천천히 떴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안했다. 나도 왜 그랬는지. 그의 말은 흐릿하게 공기 속으로 사라졌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당신 스스로에게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